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정부 100일 대한민국 보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 산업 부분의 변화인데요. 시장 질서가 정치적으로 종속되고 국가 통제 경제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으로 재정 포퓰리즘, 소비 쿠폰, 채무 탕감을 정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에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소비 쿠폰 총 20조 원 가까이가 이제 지급됐죠.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7년 이상 경과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해서 80만 명이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율적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나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제도,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는 회생, 파산 제도와 같은 것이 사법부와 함께 확립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출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야말로 왕정처럼 마치 즉위해서 시혜를 베푼다, 선물을 준다는 것처럼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자, 이게 한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런 질서의 변화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걸쳐서 자의적으로 누군가가 마치 성문 앞에 서서 내가 시혜를 베푼다든지 하는 사람은 성경에도 어땠습니까? 나중에 뭘 했죠?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왕자라고 하더라도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혜택을 베풀듯이 원래 질서가 여러 출구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마치 탕감해 줄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저신용자에게 이자율을 낮추어주는 제도 개선, 이것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마치 사과가 공중으로 뜨고 물이 위로 올라가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신용자에게, 신용이 낮은 자에게 이자율을 싸게 하면은 도대체 대출 제도나 금융기관 제도 자체의 근본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거는 제도 질서 자체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신용자에게 살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 소위 마이크로 금융,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같이 어려운 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했던 거죠. 닭 한 마리 살 돈이 없어요. 닭 한 마리 살 자금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지만 그 소액을 빌려주는 거예요. 닭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그래서 돼지 새끼 한 마리, 닭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자활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근면하게 잘 키워서 큰 돼지를 만들고 또 송아지면 큰 소를 만들고 닭을 여러 마리가 되게 하고 달걀을 팔고, 그래서 그 돈도 갚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취지하고 이게 같냐고요. 같습니까? 나는 저신용자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니까 싸게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럼 그 대출 받아가지고 1,000만 원, 1억, 10억 대출 받아서 잘 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죠? 저신용자가 된 것은 그 앞에 맥락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것은 안타까운 개인의 사연을 고려해서 정부나 제도가 활로를 찾아주는 노력과는 이 궤를 달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그냥 정략적인 권력행위죠. 생산성 기반이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제도화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빚 갚는 사람 바보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제도화하는 거죠. 국민을 자율적 경제 주체가 아닌
국가에 의존적인, 또 그런 대통령 안 나나? 또 그런 정당 뭐 득세 안 하나? 이것을 기다리게 하는 의존적인 아주 종류가 다른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 우리 경제 윤리적 기반을 허무는 거예요. 노동, 책임, 근면, 책임, 절제 이런 가치를 약화시키죠. 그래서 전부 국가 행정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면 가격 통제를 정치 권력의 입맛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자, 그래서 실수요자의 대출을 제한하면서 시장의 신용 배분 기능에 정부가 아주 직접 관여 대체하기 시작했죠. 불과 넉 달 뒤인 10월 15일, 11호 조치라고 하죠. 규제지역 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했어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 4억, 6억 이런 식으로 차등화, 추가 규제를 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그런데 고가 주택 시장에는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서 이중 시장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아주 문제 발언을 해서 물러났죠. 자, 이런 신용 규제가 거래 자유를 제한하고 자산 가치가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기회를 차단하죠. 그러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 접근성이 높은 언제 이런 거 발표한다더라. 그런 집단 중심으로 자원이 재분배되죠.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됩니다. 말은 균등하게, 불평등 해소, 그렇게 하면서 실질로는 어떻게 가요? 특정 계층을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고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선의로 모르고 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대중의 분노가 확산된다는 것을 알 텐데도 그게 정치 권력적으로, 정치 공학적으로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에는 해롭고 특정 자기 정치 집단에는 이로운, 이것은 국가를 위한 정치 집단이 아니죠. 정말 반공화적인, 반자유적일 뿐만 아니라 반공화적인, 반국익적인 그러한 행보입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금융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니까 외국 자본 이탈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9월 달에 원화 변동성이 이미 가장 높다, 아시아 통화 중에 평가를 받았는데 신뢰도의 하락세, 요즘 환율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 노동 사법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요. 대표적으로 노란 봉투법, 그래서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우리나라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을 대변하는 그런 회의소입니다. 한국에서 철수 가능성 검토 중, 이런 발표를 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노란 봉투법은 첫째로 자기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아닌데 자기를 사용자로 간주하게 만들어서 자기에게 소송 걸게 하는, 그걸 가능케 해요. 견딜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을 막 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물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방 효과가 있죠. 그걸 못하게 제한하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로 몰려서 소송당하고, 자기가 불법행위 피해 입은 것은 손해배상 청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는데, 야, 이거 기업하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왜 안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자본 이탈 경향은 정치적 위험이 반영된 결과죠.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코에 붙으면 코걸이, 귀에 붙으면 귀걸이라고 하는 식의 불확실한 법 적용, 게다가 강성인 노조,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런 것이, 자, 한국에 투자하려면 단기간에 수익이 이만큼 돼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투자를 기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산업 기반을 우리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다 국익에 해로운 거죠. 자, 네 번째 항목으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아마 뒤에
아주 별도로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소위 연금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 연기금, 국민연금이 대표적이죠. 연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이 주로 다 대기업들 아닙니까? 4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상장사들의 대부분의 2대 주주가 그 경영하는 오너 그룹 말고 2대 두 번째 큰 주주가 이 연기금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2017년 이래로 점점 제한을 다 풀어왔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연기금이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랑 손을 잡고 또 연기금이 대부분을 투자한 기관 사모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또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연기금 플러스 사모펀드 플러스 행동주의 펀드까지 합하면 순식간에 일대 주주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은 그 오너십이 어디로 갑니까? 오너십은 개인 오너십이 아닌 거죠, 이제. 연기금은 국민의 돈인데 소수 아주 정부에 연결된 사람들이 통제하고 그게 어떻게 국민의 뜻입니까? 그 의결권이. 언제 확인해 봤습니까? 마치 국민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거죠. 정부에 연결된 사람들이 그렇게 의결권 방향을 그 아주 예외적으로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될 것을 막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업이 얼마나 눈치를 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악은 이것의 끝이 해외 전자투표를 무책임하게 확대해서 아주 그 제도 장벽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낮추면 결국 어떻게 되죠? 엑시트하는 나중에 사모펀드들이 계속 갖고 있지 못하고 그걸 넘겨야 되는데 사모펀드 아니라도 다수 표시나지 않게 잠식된 중국 공산당 계열, 중국 자본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산당에 다 연결되어 있죠. 중국의 제도가. 그런 이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다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 특히 전략 기업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성문을 열어주는 꼴이죠. 지금 이러한 거대한 일관된 변화가 쭉 2017년 이래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집중투표제부터 시작해서 물론 집중투표제의 다른 측면을 계속 강조하죠. 뭐 자의적인 여러 오너그룹의 행사를 견제한다든지 대주주를 견제한다든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해도 엄청나게 기업의 어떤 그 사형적인 개인 우리 민간 영역에서의 기업 경영이 위태롭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경향이 강화된다면은 전부 국영기업처럼 되는 거예요. 국유기업처럼. 국영기업이 전부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지만 민영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SK, 현대처럼 LG처럼 민영기업이 만약에 모두 국영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우리나라가 중국화되는 길이고 게다가 더욱 끔찍한 것은 그것이 만약 중국 공산당계의 자본 지배로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극구 조심하면서 그 길을 염려해야 되는데 아주 방만하게 그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이미 국민연금이 다수 상장사 자기들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이건 이제 의결권 행사 안 하는 건데 일반 투자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올 들어와서 이제 집중투표 의무화하면서 2대 주주라도 그러면은 이사의 3분의 1 가량을 장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길을 여는 거죠. 자, 미국, 영국 등 외국은 외부 운용사가 있다 해도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하지 정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외부 운용사가 해도 그 결정 방향은 아주 국민연금 내에 있는 소수위원회가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그럼 뭘 할까요? 자기 돈도 아닌데 마치 자기 돈처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중앙화된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진짜 주주권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산적인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분산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아준 돈을 소수의 위원회가 딱 장악하고는 소수의 위원회의 머리로, 이건 이미 분산적인 지혜가 아니죠. 시장의 조정이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소수의 머리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순간 시장의 강점은 분산적인 지혜를 통한 시장 질서의 자생적 질서의 강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집산주의 계획경제의 단점처럼 소수의 머리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국가 명령 질서로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산업 현장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주 과잉 효과를 낳습니다. 자, 5월 7일에 50인 미만 사업장, 정말 영세 사업장입니다.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로 이 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그 선고가 일어났어요. 집행유예가. 그 다음 6월 13일에는 또 온열질환 사망의 동일법을 또 유죄로 적용했어요. 7월 30일에 대통령은 반복 산재 사망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기억하시는 분 많죠? 여기에까지 비유했어요. 9월 16일은 정부가 반복 가해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상향하겠다. 이렇게 제재 중심 기조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출범 이래 중대 재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는 그러한 건설 현장이 289곳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안전조치를 다한 기업도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는 안전조치를 다했다 해도 결과가 이렇게 일어났잖아. 그러면은 형사처벌 대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싶은 마음을 북돋는 게 아니라 꺾어버려요. 오히려. 내가 아무리 이걸 강화해 봐도 일단 무언가 작용으로 일어나 버리면은 다 독박 쓰고 이건 뭐 내가 번 돈도 무익하게 될 수 있다.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방보다 사업 중단을 택하는 경우들이 속출한다는 거죠. 자, 노동자 보호가 명분인데 이거는 사전 예방을 회피하고 오히려 고용이 축소돼요. 산업 전반이 위축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우리의 귀결을 보면 자유시장 경제가 해체되고 국가 통제 경제로 자꾸만 이행하고 있는 거죠. 소비 쿠폰, 탕감, 재정이 정치화되고 있죠. 부동산 규제, 시장 가격 결정이 행정적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죠. 외국 자본이 이탈한다.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개입한다. 기업 경영이 국가의 수중으로 자꾸만 몰리고 있죠. 중대재해법, 산업이 위축되고 예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 중단해버리는 사태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점점의 개별 정책들이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체계적으로 시장 질서를 이렇게 재편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는 그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치 말은 주주자본주의를 말하면서 사실은 국가자본주의, 더 심하게 말하면은 연기금을 동원한 사회주의,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 이상 가벼운 그러한 의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점점 시장 자체의 경쟁과 효율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분배, 슬픈 겁니다. 정권에 줄 서는 것, 빽이 있는 것, 정말 후진적인 질서로 점점 내몰리고 있죠. 사유재산권 존중, 계약 자유, 경쟁의 공정, 이런 것을 계속 육성해 가야 되는데 그게 형해화되고 국가가 모든 곳, 생산에, 소비에, 투자에 자꾸 통제 경제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자유경제체제 본질이 책임, 자율성, 사적 자치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조정하고 정치 권력적으로 재분배하고 그래서 시장경제가 아니라 행정경제, 자유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더 나아가서는 연금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이행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구조적인 전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와 산업 부분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교, 안보 부분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